안녕하세요, 꿀단제공입니다. 오늘은 오락실에서 간절하게 예원하는 눈빛으로 헬프미를 외치던 여자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게임, 그녀들을 구해줘야만 하는 숙명을 지닌 게임들을 소개해보도록 하죠. 이름하여 여주인공을 구출하라 오락실 게임 특집. 네, 그 시절 뻔하디 뻔한 클리셰는 바로 주인공의 지인 혹은 연인을 납치해가던 비열한 악당들이 등장하는 게임 속 스토리가 대세였죠. 때로는 직접 납치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녀의 고향을 위협하기도 하던 악당들, 이들로부터 그녀를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당시 아케이드 게임 속 주인공들의 운명이자 플레이어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락실 캐비넷에 CRT 모니터 저 너머로 간절한 표정과 눈빛을 보내면 차마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녀들을 이용한 얄팍한 상술에 동전을 몇 개를 넣어서라도 계속해서 도전해야만 했던 그 시절, 숱한 게이머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다들 속았어도 좋은 시절이었어. 그 좋았던 시절로 들어가 보시죠. 출발합니다. 동키콩은 1981년도에 닌텐도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플랫폼 액션 게임이죠. 거의 비디오 게임 역사상 최초의 플랫폼 액션 게임이라고도 하며 측면뷰에서 플랫폼 발판을 밟고 점프를 하는 룰을 도입한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킹콩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닌텐도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미야모토 시게루와 요코이 군페이가 함께 만든 게임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당시 이름도 없이 점프맨이라 불리우던 주인공 캐릭터가 마리오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슈퍼마리오가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닌텐도가 자랑하는 두 가지 게임 프랜차이즈, 슈퍼마리오와 동키콩 시리즈를 탄생하게 만든 게임이자 그 자체로도 매우 완성도가 높은 플랫폼 액션이었습니다. 오락실을 한창 다니던 시절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코믹한 스타일의 게임이라서 플레이를 자주 했었지만 첫 판부터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죠. 동키콩이 던지는 드럼통들의 패턴을 파악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주 플레이를 하면서 한 스테이지씩 공략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본 게임은 처음부터 킹콩이 여자 주인공을 납치해 가듯 동키콩이 마리오의 여친을 납치해 가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지금이야 슈퍼마리오의 여친은 피치 공주로 유명하지만 당시 동키콩의 이름 없는 배관공 여친은 이름이 없었다가 나중에 폴린이라는 설정이 붙었죠. 더불어 여자친구 구출 게임의 최초 사례라고도 하더군요.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시절 게임 중에 이런 캐릭터 게임 자체가 흔치 않았던지라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게임인 셈이죠. 각 스테이지의 레벨 구성은 전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룰은 스테이지 최상층으로 무사히 가서 폴린을 구출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최상층에 도착하면 동키콩이 폴린을 다시 납치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버립니다. 그렇게 4스테이지까지 가면 여기의 룰은 약간 달라서 각 플랫폼 양쪽 끝에 있는 연결 부위를 모두 제거하면 결국 모든 플랫폼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동시에 동키콩도 떨어져서 폴린 구출 성공, 그리고 다시 스테이지는 루프하게 되죠. 본 게임은 북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사실상 닌텐도와 슈퍼마리오의 비디오 게임 시장 진입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 시절 킹콩 영화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저작권 소송이 있었지만 이를 무사히 해결하게 되기도 하죠. 이후 후속작인 동키콩 주니어도 발매되었지만 여기서 납치되는 건 마리오의 여친이 아니라 마리오가 동키콩을 납치해서 이를 구하기 위해 주니어가 활약한다는 다소 반전 같은 설정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리오 이 녀석 뒤끝 있네. 스파르탄 X는 1984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격투 액션 게임이죠. 해외 발매명은 쿵후 마스터였습니다. 본 게임의 목적은 주인공의 여자친구 실비아를 구출하는 것이죠. 게임을 시작하면 적들로부터 경고장이 날라와 여친 납치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공은 납치된 여자친구 실비아를 구출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하게 되죠. 사실 제목만 보면 성룡이 등장하는 영화 스파르탄 X와 동일하지만 게임의 내용은 이소룡의 영화 사막 유의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탑을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등장하는 적들과 싸우고 각 층의 복도 끝에는 무술의 고수들이 존재한다는 설정이 사막 유의의 컨셉과 딱이죠. 당시 스파르탄 X의 국내 극장 개봉명은 쾌찬차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쾌찬차랑 본 게임은 연관성이 1도 없습니다. 당시엔 동생이랑 누가 더 본 게임을 잘하나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 제게는 천장에서 뱀 항아리가 마구 떨어지는 스테이지 2가 항상 고비였죠. 패턴을
잘 몰라서 뱀한테 물려서 죽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비들을 무사히 해결하고 나방에 몰려 나오는 4층 끝에 당시 마귀 할멈이라고 부르던 보스까지 갔을 때 동생한테 자랑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만 해당 보스는 어떻게 깨야 하는지 공략법을 몰랐는데 나중에 동네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힌트를 얻기도 했었죠. 당시 오락실에서는 이 게임의 타이틀 따위 무시하고 오락실 주인 아저씨들은 이소룡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붙여놓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인 5층 복도 끝에 도달하면 적의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으며 보스를 해치우면 구석 의자에 묶여있던 실비아를 구출하고 포옹하며 감격의 해피엔딩입니다. 묶여있던 결박이 스스로 풀리네요. 뭐야, 직접 풀 수 있는 거였냐? 이 정도면 여자친구의 자작극 아님? 어딘지 구린 냄새가 나는 엔딩을 뒤로 하고 다시 게임은 루프됩니다. 청춘 스캔들은 1985년도에 코어랜드에서 개발하고 세가에서 발매한 오락실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펀치와 점프킥 등을 사용해서 적들을 해치우고 장애물은 점프킥으로 뛰어넘는 액션 게임인데 기본 공격 버튼은 펀치와 하단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버튼은 점프와 동시에 킥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인공 캐릭터의 펀치 공격 리치가 너무 짧은데 적과 조금만 스쳐도 주인공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당시 기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죠. 국내 오락실에서는 꽤 인기가 있어서 이 게임이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였는데 나중엔 아예 제목이 한글화된 버전도 나왔습니다. 특히 뽕기 넘치는 배경음악이 중독성이 있어서 동생이랑 둘이서 자주 흥얼거리곤 했었죠. 매 스테이지 끝에 도착하면 여자친구를 납치해간 적 보스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마치 대전 격투 게임처럼 바뀌며 상대방을 때려서 먼저 포인트 바를 채우는 측이 승리하게 됩니다. 보스를 해치우면 석양을 바라보며 우는 보스를 세 사람으로 갱생시키는데 이때 두 번째 스테이지에 닌자 보스가 다가와서 다시 여친을 납치해갑니다. 닌자 스테이지는 일본의 전통 가옥처럼 생긴 공간에서 분신술을 쓰는 적 졸개 닌자들을 물리치며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두 번째 닌자 스테이지의 끝에서 아까 여친을 납치해간 닌자 보스를 물리치면 다시 갱생 타임. 그럼 어김없이 세 번째 스테이지의 보스인 혹성 탈출의 원숭이를 닮은 보스가 여친을 납치해갑니다. 이렇게 미래 스테이지의 원숭이 적들을 해치우며 보스전을 치르고 승리하면 다시 첫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해서 여친을 납치. 아니 이 자식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갱생시키면 뭐해? 반성이 없는데 주인공 바보 아님? 그렇게 다시 구해주면 납치해가고 구해주면 납치해가고 구해주면 그만해 이 미친놈들아. 여자친구가 영원히 납치되는 타임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블 드래곤은 1987년도에 테크노스 재팬에서 제작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벨트 스크롤계에 파장을 준 전설의 게임이며 이후 나오는 많은 격투 액션 게임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사실상 86년도에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한 열혈경파 쿠니오군에 많은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게임이지만 오히려 시스템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죠. 기술적으로는 퇴보지만 초보 플레이어들이 접근하기엔 더 좋아졌다는 생각입니다. 게임은 적들이 빌리의 여자친구인 마리안을 납치해가며 시작됩니다. 무식하게도 주먹으로 마리안의 복부를 후려쳐서 기절시킨 후 데려가죠. 이렇게 납치된 마리안은 마지막 스테이지 보스를 물리치면 구출할 수 있는데 만약 2인용을 하게 된다면 빌리와 지미 두 형제는 마리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박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아니 아까는 빌리 여자친구라며. 지미도 마리안을 좋아했나 보지. 이건 뭐 콩가루 집안이네. 여자 앞에 형제 따위 안중에도 없구만. 슬럼가에서 흉기로 무장한 조직 폭력배들과 일대 다수의 싸움을 벌인다는 점이 이후 등장하는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단순히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과 키 조합으로 여러가지 격투 기술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게임. 뭐니뭐니 해도 상대방 머리끄댕이를 잡아 무릎으로 패는 기술과 캐사기에 가까운 발동 시간과 판정으로 유명한 엘보우는 게임 초보들도 왕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은하임협전은 1987년도에 잘레코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마치 만화나 애니를 보는 듯한 캐릭터 디자인과 컷신 등이 상당히 인상적인 오락실 게임으로 오타쿠 문화를 집대성해놓은 것 같은 시도가 참신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에 대한 패러디가 장렬하는 게임으로 만약 일본 만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 요소들이 가득했죠. 게임은 횡스크롤 플랫폼 액션인데 주인공 야짱이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조직의 보스이기도 한 크리스가 납치되자 구하러 간다는 스토리입니다. 보통 때는 맨손으로 적들과 싸우지만 워낙에 쇼팔이라 리치가 심각하죠. 하지만 적을 해치울 때마다 토해내는 한자 모양의 아이템을 먹으면 작은 단검으로, 한 번 더 먹으면 장검으로 바뀌면서 점차 리치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다시 한 단계씩 파워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때로는 물약이 등장하는데 이걸 먹으면 주변의 적들이 전부 제거되고 무기 파워와 체력이 풀로 차면서 한동안 원거리 검기를 날리기 때문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의 끝에는 보스에 해당하는 적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해치우면 적 보스는 크리스를 데리고 먼 우주로 달아나 버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거북이를 타고 우주에서 싸우는 슈팅 스테이지가 시작됩니다. 슈팅 스테이지가 끝나면 잠시 커다란 화면을 가득 메우는 멋진 인터미션 한 장면이 등장하면서 협객 아니메를 표방한 게임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딱 80년대 특유의 만화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다뤘었지만 본 게임에 등장하는 적 캐릭터를 비롯해서 배경 요소까지도 온통 기존 일본 서브 컬처에 대한 패러디로 가득한데 놀랍게도 싹 다 허가 없이 무단 도용했다는 게 레전드죠. 하지만 당시 오락실을 들락거리는 꼬마들이 그런 어른들의 사정 따위 알 거 없었고 그저 자신이 아는 캐릭터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도 즐거웠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본 게임이 한 번도 가정용 등으로 이식된 적이 없는 안타까운 이유였죠. 도중에 게임 오버가 되면 컨티뉴 장면에서 납치된 주인공의 여자친구인 크리스가 두 손을 모은 채 깐절한 눈빛으로 플레이어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심지어 애틋한 일본어 보이스로 살려줘요, 부탁해 하는 목소리가 출력돼서 당시 오락실 꼬마들은 컨티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잘내코 이 자식들 상술 쩌는구만. 게다가 컨티뉴 시간이 10초도 아니고 500초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천천히 기다릴 테니 동전이나 넣으라는 거지 뭐. 오다이는 1988년도에 남코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남코의 시스템2 기판용으로 제작된 게임이라서 시스템2의 스프라이트 회전, 확대, 축소 기능을 활용해 게임 내 배경에 회전 기믹이나 적 캐릭터들의 동작 등에 적용을 해서 타 게임과 다른 독특하고 화려한 연출 등이 묘미입니다. 천재과학자인 유이치로가 자신의 약혼녀인 카나에게 펜던트를 선물로 줍니다. 펜던트 내부에는 오다인이라는 원자 변환 장치가 들어있었고 이걸 노린 악당 쿠보타가 카나를 납치하게 되죠.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유이치로는 자신의 제자와 함께 전투기를 타고 출동하게 됩니다. 2인용도 가능해서 주인공인 유이치와 중국인 제자 친을 골라서 친구랑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얻은 크리스탈이 곧 돈이라 이걸로 중간에 등장하는 미유키짱의 상점에서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을 구매해 파워업이 가능하죠. 특이하게도 해당 상점에는 가끔 두 개의 아이템을 묶어서 파는 할인 세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한 상점 말고 드림 코퍼레이션이라는 현수막을 달고 다니는 로봇을 만나게 되면 일정량의 크리스탈을 걸고 뺑뺑이 도박을 할 수 있는데 맞춤 번호에 따라서 배당 금액을 받거나 아이템을 받을 수 있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쿠보타를 물리치면 박사는 자신의 약혼녀를 구출하고 적 기지를 파괴하면서 해피엔딩. 파괴된 지점에는 거대한 벚꽃나무가 생성되고 그들은 그곳으로 다가가면서 스텝 롤이 올라갑니다. 주인공의 약혼녀 아이아라 카나찡은 상당한 미인이군요. 하지만 역시 제 취향은 상점 아가씨 미유키찡입니다. 스플래터하우스는 1988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격투 액션 게임이죠. 아케이드에 드문 호러 액션 장르라는 점도 유니크하지만 아트에 가까운 그래픽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주는 연출 그리고 을씨년스러운 음악 등이 돋보이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당시엔 호러 장르를 표방하는 액션 게임들이 하드웨어에 따른 그래픽의 한계에 부딪혀서 디테일한 묘사가 힘들어 일부러 코믹하게 디폼된 귀여운 캐릭터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플래터하우스는 이러한 장르적 한계를 극복해서 리얼한 묘사와 연출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격투 액션 장르만의 타격감과 재미를 잃지 않았죠. 배경의 그로테스크함을 살려주는 미장센 등은 플레이어가 격투 액션 게임을 즐기고 있음에도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으며, 비주얼적으로 잔혹하고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는 기괴한 크리처들의 모습과 각종 피, 토사물 등이 난무하는 그래픽은 몰입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더불어 게임의 분위기를 극도로 긴장시켜주는 현악기의 배경음 등은 여러모로 개발진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게임 속 디자인들을 살펴보면 13일의 금요일로 유명한 살인마 캐릭터 제이슨을 오마주한 듯한 하키 마스크를 쓴 주인공이나 적으로 등장하는 괴물들의 모습 역시 대부분 B급 공포 영화 속 클리셰들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플래터하우스는 초반에 주인공 릭이 연인인 제니퍼와 함께 비를 피해 웨스트 박사의 저택으로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스토리로 시작되죠. 괴물들에 의해 제니퍼가 잡혀갔기 때문에 릭은 헬마스크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5스테이지의 괴물 보스로 변신하는 제니퍼의 끔찍한 모습. 뭐야 저거 무서워. 그냥 납치돼서 남자친구의 구출만을 기다리던 여타의 게임들과 다르게 클리셰를 박살내버린 당시 제니퍼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도중에 한 번씩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헬프미를 외치는 장면은 갸륵하다기보다 소름이 돋는 연출이었죠. 파이널 파이트는 사실상 오락실에서 본격적인 벨트 스크롤 액션의 장을 열어준 게임이자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의 바이블 같은 존재입니다. 화면을 가득 메우는 거대한 캐릭터들, 찰지게 맞는 느낌이 나는 타격감, 보스의 패턴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와리가리까지 사실상 당시 오락실에서 가장 동전을 많이 쌓아두고 플레이했던 게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죠. 특히 동네 엉아들이나 직장인들이 자리에 앉아서 비켜주지 않던 시절이라 많은 소년들이 그저 손가락만 빨고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당시엔 와리가리를 할 줄 몰라서 코디보다는 가이를 선호했었는데, 가이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날렵한 몸동작, 그리고 어딘지 닌자를 연상케 하는 외모 덕분에 좋아했었죠. 게임을 시작하면 메트로시티의 시장인 해거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자신의 딸이자 주인공 코디의 약혼 여인 제시카가 폭력 조직인 매드기어에 의해 납치되어 있는 장면을 TV를 통해 보게 됩니다. 마침 체육관에서 친구인 가이와 함께 운동하던 코디는 소식을 듣고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출동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스테이지 꼭대기층에 도달하면 휠체어를 타고 석궁을 쏘는 얍삽한 막판 보스를 만나게 되죠. 보스는 제시카를 옆에 끼고 빠르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교활하게 석궁만 쏘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 휠체어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막타를 쳐서 보스를 때리면 건물 밖으로 떨어져 죽게 되죠. 제시카를 무사히 구한 일행들은 쿨하게 뒤돌아 나가버리지만 뒤늦게 따라와 코디를 부르는 제시카. 가이는 코디가 부러운지 흠씬 두들겨 패고 사라지죠. 뭐야 왜 두들겨 패는 거야?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지. 그래도 저 정도면 쿨한 거 아님? 더블 드래곤처럼 여자 두고 싸우는 형제들보단 낫네. 이제 둘의 키스 타임만 남은 건가요? 페리오스는 1989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게임은 종스크롤로 진행되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아서 쏘는 차지샷을 발사할 수 있고, 파워업을 통해서 옵션 파츠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옵션은 최대 3개까지 늘릴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스피드, 자동 연사가 가능한 빔이나 아크로스 같은 다양한 보조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스토리는 악마 듀폰에게 납치된 여신 아르테미스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신 아폴론이 페가수스를 타고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페리오스를 즐겨했던 많은 소년 게이머들을 유혹했던 장면은 다름 아닌 여신 아르테미스의 애절한 모습과 목소리. 게임 도입부에 등장하는 인트로를 보면 듀폰에 의해 납치된 아르테미스가 감옥에 갇힌 채 잠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녀를 비열한 듀폰으로부터 구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플레이어의 사명. 페리오스에서는 한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인터미션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등장하는 아르테미스의 아름다운 모습은 숱한 소년 게이머들을 설레게 만들었죠.
거울을 통해서 납치 감금된 아르테미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데 애절한 음악과 더불어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과 가련한 목소리가 일본어 풀 보이스로 출력돼서 당시 오락실에 있던 소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필 그 시절 소년들이 보기엔 아르테미스의 복장 또한 여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시시했기 때문에 마치 아름다운 동네 이쁜 누나를 훔쳐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게다가 묶여있어. 그래서인지 은근히 아르테미스 관련 굿즈가 아직까지도 팔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매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마치 보상처럼 아르테미스의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게이머들은 분발해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듀포는 사악하게도 감금된 아르테미스를 불로 고문하거나 아니 아르테미스도 신이라서 저런 화염 공격을 받아도 멀쩡한 건가? 오히려 좋아. 각종 고문을 통해 아폴론을 자극하기도 하기 때문에 똥줄이 타게 만듭니다. 아폴론과의 추억을 통해 애절하게 애원하는 아르테미스라니. 아니 이쯤 되면 아르테미스도 공범 아님?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그리스 여신이 대놓고 빨리 구해달라고 애원하네. 하지만 반드시 구출하러 가야겠다는 일념으로 도전해봤자 뒤로 갈수록 사악해지는 난이도가 많은 소년들을 좌절시켰죠. 몰입한 게이머들의 컨티뉴 덕에 쏠쏠해지는 건 오락실 사장님의 주머니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엔딩을 보게 되면 구해줘서 고맙다는 아르테미스의 아름다운 얼굴 빡샷과 함께 페가수스를 함께 타고 날아가는 둘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판타즘은 1991년도에 잘레코에서 퍼블리싱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고요. 해외판 제목은 어벤징 스피릿입니다. 개발은 CP 브레인에서 담당했죠. 게임 인트로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랑 걸어가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갱들에게 공격을 받아 여자친구는 납치되고 주인공은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갑자기 웬 박사님이 주인공의 영혼을 캡슐에 담아 가둔 채 미션을 브리핑하는데 박사님은 바로 여친의 아버지이며 여자친구를 납치해간 악당들이 박사를 협박해서 그의 유령 관련 연구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유령의 모습을 한 주인공 캐릭터가 보이고 처음에는 4명의 전혀 특성이 다른 캐릭터를 제시해주면서 이들 중 하나의 몸에 들어가 해당 캐릭터의 공격 능력을 활용해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튜토리얼 미션이 진행됩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매우 평범한 플랫폼 액션 게임이지만 적 캐릭터에 빙의한 상태에서 해당 캐릭터의 체력이 바닥에 나면 다시 유령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빨리 아무 캐릭터의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령의 에너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서 결국 유령은 세상을 뜨게 되죠. 이 게임에서 주인공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의 숫자는 꽤 많은 편이죠. 캐릭터들은 대부분 특징적인 요소와 개성이 다 다른데 어떤 캐릭터는 이동 속도가 빠르지만 체력이 약하고 어떤 캐릭터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일부는 공격력이 강하며 요가를 하는 달심 같은 캐릭터는 점프 버튼 연타를 통해서 하늘을 날 수도 있죠. 이러한 적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용만 잘하면 게임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게임의 최종 목표는 납치된 여자친구를 구출해야 하는 건데 정상적인 굿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 도중에 얻을 수 있는 열쇠 3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여자친구가 갇혀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남자 주인공이 직접 여친의 몸에 빙의해서 적 보스와 싸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엔딩을 볼 수 있죠. 아무리 남자 주인공이 빙의했다곤 해도 여친이 엄청 강해 보여서 괜히 구하러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러게 이럴 거면 미리 성불하지 그랬어. 여자 주인공 구출 특집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적들에 의해 납치되는 오락실 게임 속 여자 주인공들과 그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스토리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던 오락실 게임 속 스토리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의외로 이런 주제의 게임들이 정말 많았네요. 게다가 어쩔 때는 플레이어들을 현혹시켜서 동전을 더 많이 뽑아먹으려는 제작진들의 상술도 보였죠. 뻔한 상술이었지만 당시 순진했던 소년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동전을 하나라도 더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등장했던 게임들 말고도 그녀들을 구출해야만 하는 게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속 그녀들을 구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꿀단지공은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